루비 캔드릭은 1883년 1월 28일 텍사스 콜린스 카운티 플래노에서 아버지 존 타일러 캔드릭과 어머니 케이트 엠마 바넷 캔드릭 사이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캔드릭은 32살 때 1873년 12월에 케이트 바넷과 결혼하여 조지, 미노나, 루비, 메리 등 1남 3녀를 두었습니다. 루비는 딸로는 둘째였고 전체 자녀 중에는 셋째였습니다. 아버지 존 캔드릭이 텍사스 콜린스 카운티 플래노로 이사온 것은 1871년이었습니다. 그는 플래노에 거주한 가장 오래된 주민 중의 한 명으로 단연간 플래노의 모든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이 3살 때인 1886년 11월 12일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케이트가 세상을 떠나고 캔드릭은 고모 라헬 클래퍼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고모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고모는 자신의 2딸만 아니라 루비 캔드릭을 반듯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마치 모라비안 공동체의 창시자 진젠도르프가 일찍 어머니를 여위고 경건한 조모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루비는 8살 때 회심하고 플래노시의 남감리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힘들었음에도 루비 캔드릭이 어릴 때부터 사회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캔드릭의 가정을 잘 알고 캔드릭이 다니는 교회의 신실한 여자 성도였던 바우만 여사에 따르면 루비 캔드릭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종류의 사회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10살 때 가족들에게 전혀 말도 하지 않고 도시의 술집을 없애달라고 그녀의 고향 플라노시 당국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호소의 편지는 그 도시 신문에 보도되어 그녀의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조숙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경건은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경건이었습니다. 캔드릭은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1903년 미주리주 캔사스시에 있는 3년 과정의 스카릿 성경훈련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카릿 성경훈련학교는 남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캔드릭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데는 감리교 목사 마운트 캐슬과 바톤 목사의 목양과 설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녀의 결심은 중학교 시절에 시작됩니다. 그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져 1902년 여름에 있었던 부흥회 동안에 해외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루비 캔드릭은 스카릿 성경훈련학교 시절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강하게 일고 있던 학생 자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실제로 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1년 동안 수학했던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에서도 그녀는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6명으로 구성된 학생 자원운동 밴드의 회원으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10년 학생자원운동대회 보고서에 수록된 1907년 학생자원운동 출신 해외 선교사 파송 명단에 루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캔드릭은 1905년 스카릿 성경훈련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테릴에 위치한 노스텍사스 대학교 스쿨 교수진에 합류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루비 캔드릭이 바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 준비를 위한 일종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과목은 구약 성경 연구와 신약 성경 연구를 비롯한 성경 과목이었습니다. 몰간 목사가 야심차게 새로 시작하는 북텍사스 대학교 스쿨에 엄선된 교수진 중에 한 사람이 그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녀가 이전의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얼마나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11명의 교수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선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비 캔드릭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역사를 기술한 한 논고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북텍사스 대학교 스쿨 첫 교수진 가운데 몇몇 선생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젊은 여자 선생은 그 학교와 감리교에 강력한 공헌을 하였다. 미스 캔드릭으로 알려진 텍사스 플래노 출신의 단신의 어두운 색채의 여인 루비 캔드릭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녀가 상급반만 가르쳤는데 이전에 한 학생은 그녀가 아주 명석했다고 회고했다. 그녀가 담당한 과목은 구약과 신약이었지만 그녀는 선교사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노스텍사스 대학교와 지역 감리교 목사의 부사역자로 아주 품위 있게 섬긴 후 1907년 8월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다. 이 학교는 1909년 웨슬리 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식 대학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정식 대학으로 채비를 갖추기 전이었지만 루비 캔드릭은 텍사스 테릴에 위치한 노스텍사스 대학교 스쿨 교수진의 한 명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노스텍사스 대학교 스쿨에서 1년을 가르친 후 1906년부터 1907년까지 1년간은 선교사 준비를 하며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그녀의 1년간을 가르치는 사역과 1년간의 추가적인 학문 연마는 그녀를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에서의 학생 자원운동 활동과 그 학교 여학생 모임 시그마의 활동은 해외 선교와 교사의 비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카리 성경훈련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은 그녀가 선교지에서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흔들리지 않고 견지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지성과 영성과 사회성을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너무도 좋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여자 교수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는 그녀에게 선교의 비전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1907년 남감리교 여자 해외 선교부는 캔드릭을 한국에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여자 해외 선교부는 스카리 성경훈련학교 졸업생 중에서 9명을 해외 여자 선교사로 임명했고 루비 캔드릭을 포함한 3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그해 1907년 텍사스 남감리교 여자 선교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고별 연설을 맺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과 헌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랍다는 고백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루비 캔드릭을 파송한 교회는 그녀가 8살 때부터 출석하며 회심을 경험한 그녀가 너무도 사랑하는 플래노 감리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열이 대단해 1914년까지 선교사 3가정을 단독으로 파송했습니다. 루비와 메이는 텍사스 플래노에서 출생해 그곳에서 함께 자라 플래노 감리교회를 같이 다니며 그 교회 청년 선교회를 창립하고 스카리 성경훈련학교를 다녔고 둘 다 1907년에 남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택한 선교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루비는 한국을 선교지로 택했고 메이는 브라질을 선교지로 택했습니다. 1907년 8월 25일 주일 저녁 그녀의 모교회 플라노 감리교회에서 메이와 루비 2사람의 송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2사람을 위해 열리는 송별 예배에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참석해 교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송별 예배는 플라노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잊혀질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루비는 그 다음날 8월 30일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캔사스시 그녀의 모교 스카리 성경훈련학교를 며칠 동안 방문하기 위해 캔사스로 떠났습니다. 남감리교 여자 해외 선교회 회원 여러 명과 루비가 한 달 전에 조직한 작은 해외 선교 사역자들 모임인 캔드릭 사역자들 회원들과 선교 사역 책임자 허드 여사를 비롯한 여러 명이 기차역에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스카리 성경훈련학교에서 며칠을 보낸 루비는 9월 10일 시애틀 항에서 한국으로 출항하는 배를 타기 위해 시애틀로 떠났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고향교회의 재정 후원과
북텍사스 에벳 청년회 지원을 받으며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루비 캔드릭이 향하고 있는 한국, 그녀를 기다리는 한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간절히 추수꾼을 기다리는 너무도 무르익은 황금 벌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에 일어나 한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계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1907년 7월 18일 원산 주재 남감리교 선교사 저다이는 미국으로 오는 몽골리아 선상에서 미국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한국의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열렬한 환영은 몇 지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역이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국인 교회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의 2배 미만으로도 전국이 10년 안에 복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흑암의 동양 국가들 중에 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실현되도록 교회의 신앙과 열심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한 국가를 복음화함으로써 이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화된 최초의 이방 국가, 이것이 우리의 모토인 것은 당시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열방이 더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1907년 8월 16일 금요일 크리스천 어드보케이드에 저다인의 보고서 전문이 실렸습니다. 크리스천 어드보케이드는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는 미국 남감리교회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구독했던 상황이라 루비 캔드릭이 이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사역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한국의 상황이 기왕에 캔드릭의 선교적 열정을 더욱 불타게 만들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907년 9월 10일 예정대로 시애틀 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07년 9월 말이었습니다. 24년간의 미국에서의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한국에서 더욱 고귀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자신의 선교지로 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감리교 해외 선교부가 한국을 자신들의 중요한 선교 전략국으로 삼고 유능한 남자 선교사들과 여러 명의 스카리 성경훈련학교 출신들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한 때문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한국으로 향하기 전 이미 캐롤, 하운셀, 와그너, 어윈, 아이비, 니콜스, 다이, 마이어를 비롯한 8명이나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코들리어 어윈과는 남다른 사이였습니다. 코들리어와 루비는 캔사스시 스카리 성경훈련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 학교 시절 룸메이트였으며 송도에 와서 8개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룸메이트였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남감리교 서울 선교회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907년 한국의 남감리교회에는 의료 선교사 리드, 베티, 루비 캔드릭, 루비 릴리 등 4명의 선교사가 새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리드를 제외하고 3명이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1개월을 서울에서 보낸 캔드릭은 11월부터 남감리교 선교사들의 선교구역인 송도로 옮겼습니다. 송도에서 어학을 공부하면서 그곳에 남감리교 선교사 왓슨이 담임으로 있는 송도 남감리교회를 섬겼습니다. 캔드릭은 그녀의 오랜 친구 코들리어와 함께 탈룰라 여성의 집에 거주하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들리어는 이렇게 루비의 초기 한국의 송도 정착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11월 송도에 있는 우리의 탈룰라 여성의 집에 있는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녀로 인해 우리는 행복하였고 같이 있는 멤버 구성도 완전해졌습니다. 오,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너무 젊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루비 캔드릭을 가장 잘 아는 그녀의 선생은 그녀를 너무도 사랑하였고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도 깊은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짧은 기간 우리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녀는 이곳 송도의 학교 사역을 더 많이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 기도회, 영어 클래스, 병든 어린아이들 간호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 첫 달은 서울에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송도에서 보냈습니다. 루비 캔드릭에게 주어진 첫 선교 사역은 그녀가 출석하는 교회 주일학교의 초등부를 책임맡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경건하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송도에 오면서 동료 선교사들도 기뻤고 송도의 부모들은 그 같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넘치는 젊은 여자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한국의 상황도 있는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종종 그들을 부른 것처럼 나의 한국인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송도에 있는 남감리교회를 함께 섬길 때 그녀는 주일학교의 초등부 책임을 맡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아들과 어린아이들은 루비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루비는 그들의 언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통 사탕과 견과류를 가지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영아들에게 그것들을 주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그들을 조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 작은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의 진심 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여인들은 루비가 오고 나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런 부인 선교사가 이렇게 지금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1907년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한국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수건이 실현되었습니다. 나의 수건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점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한국에 도착해 집안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너무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내게 그녀의 눈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말이 아닌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한국에 도착해서 언어 공부와 싸우면서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고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을 한국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추수를 기다리는 이 위대한 흰 황금뜰과 같은 선교지 한국에서 생애의 일부를 보내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그녀가 사랑하는 고향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켄드릭은 송도에 도착한 지 8개월이 조금 지난 1908년 6월 9일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병 상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그곳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도저히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루비 켄드릭이 죽는 순간까지 그녀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했다는 말 외에 달리 마지막 그녀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 선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자신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녀와 동행한 전체 사람들에게 너무도 용맹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우만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켄드릭은 수술대에 오르기 전 조용히 그녀의 고향집에 편지를 써서 그녀의 가정, 각 가족들에게 만약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에서 만나자며 사랑의 메시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펜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달라며 구두로 전달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죽는 순간 텍사스 에벳 청년회 회원들에게 전해달라며 이런 말도 부탁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에벳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수술대에 올라 수술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비 켄드릭은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08년 6월 19일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동료 선교사들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너무도 사랑했던 루비 켄드릭은 한국 도착 불과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젊은 그녀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바우만 여사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그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학교에서 아픈 한국인 여학생들 병간호를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그녀의 쇠잔한 육신이 병으로 쓰러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만 생각했던 것이다. 루비 켄드릭의 장례 예배가 이틀 후 6월 21일 주일 아침 8시 30분 의료 선교사 허스트 박사 집에서 드려졌습니다. 켄드릭의 사랑하는 친구 코들리어 어휘는 이렇게 추모의 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뒤에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사는 것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그녀 뒤에 남겨진 저들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한국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녀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던 코들리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녀가 병들어 서울로 이송되던 그날 저녁, 송도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녀가 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여기 제 사역이 그렇게 짧게 끝난다면 저는 제 고향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기 와서 제 사역을 대신 맡아달라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그녀의 생각은 그녀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사역이 비록 짧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터치해 주시는데 그녀의 죽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단지 시간과 영혼만이 계수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시동을 이미 걸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한국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켄드릭이 세상을 떠나고 약 6개월이 지난 1909년 1월에 그녀의 고향 플래노에서는 3주간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200명 이상이 회심했고 부흥회 마지막 날 37명의 젊은 남녀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 자신들을 보내셔도 순종하겠다는 결심은 해외 선교사로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의 각성은 루비 캔드릭의 희생적인 죽음에서 모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캔드릭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1909년에는 6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캔드릭의 뒤를 이어 그녀가 못다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캔드릭의 영향으로 11월, 7월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헌신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달려와 그녀의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했지만 그녀의 신앙, 목적, 사랑,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사역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사역도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진실된 한국 사랑과 거룩한 선교 비전은 그녀가 살아서 이 땅에서 감당했었을 그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선교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고향 텍사스의 한 젊은 여성이 루비 캔드릭 기념 기금 모금 운동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노스 텍사스 대회 에벳 청년회의 루비 캔드릭 선교회 결성과 루비 캔드릭 기념기금 조성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에벳 청년회의 모든 선교비 지원은 이 선교회를 통해서 모아졌습니다. 그녀를 잘 알고 있는 텍사스 감리교 교인들과 특별히 에벳 청년들이 그녀의 죽음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열망하고 마음을 모으고 한국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기념 선교 기금은 7년이 지나 수천 달러가 모아져 그녀가 속한 텍사스 남 감리교 해외 선교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 선교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도착해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은 25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상 깊은 문구로 인해 양화진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방문하거나 그녀의 삶을 전해들은 이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